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토마스만 원작의 키 작은 프리데만 씨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불구가 된 키 작은 프리데만 씨는 16살의 금발 소녀를 향해 연정을 품기도 했으나 단념하고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사령관의 부인을 보게 된다. 사흘 뒤 요하네스 프리데만은 언제나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낮 12시경 집으로 돌아왔다. 손님이 와 있습니다, 프리데만 씨. 나한테? 아니요, 위층의 아가씨들께요. 누군데? 육군대령 폰 릴링엔 부처이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그는 층계를 올라갔다. 위층에서 그는 높고 흰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가는 문득 그만두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등을 돌렸다. 아니야, 차라리 그만두자. 그는 집무실의 책상 앞에 앉아 손에 신문을 들었다. 그러나 1분 후에 그것을 다시 떨구어 버리고 창밖을 비스듬히 내다보았다. 식사 준비가 다 됐는데요. 그는 누이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식당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세 권의 악보가 포개져 있는 의자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수프를 접시에 따르고 있던 헨리에테가 말했다. 요하네스, 여기에 누가 왔었는지 알아? 누군데? 신임 육군 대령 부부. 내 판단으론 둘 다 아주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더라. 그래, 요하네스. 어쨌든 우린 답례 방문을 미뤄서는 안 돼. 내가 제안하겠는데 우리 내일 모레 일요일에 가면 어떨까? 너도 같이 갈 거지, 요하네스? 당연히 같이 가야지. 프리데만 씨는 멍하니 있다가 묻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조용하고 소심한 표정으로 수프를 먹었다. 그 모습은 마치 그가 그 어디선가 어떤 섬뜩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시립극장에서는 로엔그린을 상영했는데 모든 교양인들이 그것을 참관했다. 저기 폰 릴링엔 부부죠? 네, 맞아요. 이렇게 가까이에서는 처음 보네요. 프리데만 씨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화사한 흰색의 셔츠 칼라를 가슴께에 끼운 채 탓할 바 없는 검정색 예복 차림으로 자기의 특별 관람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멈칫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의 양 콧날개가 한동안 경련적으로 벌렁거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폰 릴링엔 부인의 왼쪽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서곡이 시작되고 폰 릴링엔 부인이 난간에 몸을 기대었을 때 프리데만 씨는 재빠르게 살짝 곁눈질하여 그녀를 훑어보았다. 밝은 빛깔의 야회복이 잘 어울리는군. 이 극장 안에서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유일한 여자일 거야. 프리데만 씨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창백했다. 폰 릴링엔 부인은 난간에 놓여있는 그녀의 왼팔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벗었다. 그리하여 그는 온통 푸르스름한 정맥으로 뒤덮여 있다시피 한 그녀의 통통한 유백색의 팔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었다. 바이올린들이 음을 켜고 거기에다 나팔들이 함께 울려 퍼졌다. 텔라문트 백작이 거꾸러지고 오케스트라는
전반적인 환호의 파도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 작은 남자는 뭐라는 거지? 다들 환호하고 있는데 머리를 두 어깨 사이에 푹 쳐박고서 꼼짝하지 않고 있잖아. 막이 내리는 동안 본 릴링엔 부인은 일어나 그녀의 남편과 함께 특별 관람실을 떠났다. 그는 손수건으로 가볍게 이마를 닦고 갑자기 일어나 복도로 통하는 문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 자기 자리에 와 앉았다. 그는 조금 전 그가 하고 있던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막 시작 벨이군. 어서 들어갑시다. 오늘 공연이 마음에 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의 이웃들이 다시 실내로 들어왔을 때 그는 폰 릴링엔 부인의 두 눈이 자기를 보고 있음을 느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향해 고개를 쳐들게 됐다. 그들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털끝만큼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를 주의 깊게 계속 관찰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달콤하게 녹여주는 듯한 어떤 노여움이 끌어올랐다. 음악이 시작됐다. 이막의 끝 무렵에 본 릴링엔 부인이 그녀의 부채를 떨어뜨려서 그것이 프리데만 씨 옆에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동시에 허리를 굽혔으나 그녀 자신이 부채를 주워 올렸다. 그래서 그녀는 조롱기가 있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그들은 머리가 바싹 붙은 채 나란히 있었고 그는 한동안 그녀의 가슴에 따뜻한 향내를 들이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찌푸려졌고 온몸이 오그라들었으며 가슴은 숨막힐 정도로 엄청나게 무겁고 심하게 홀떡홀떡 뛰었다. 그는 한 30초 더 그렇게 앉아있다가 의자를 뒤로 밀어젖히고 조용히 일어서서 소리 없이 그곳을 빠져나갔다. 그는 뒤따라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복도를 건너가 탈의실에서 그의 실크 모자와 밝은색 외투, 지팡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왔다. 따뜻하고 고요한 저녁이었다. 안녕하세요, 프리데만 씨. 누군가가 그에게 인사를 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높고 좁다란 가슴이 떨려 숨을 거의 못 쉴 지경이었다. 이럴 수가. 그는 놀랍고도 걱정스러운 눈길로 자기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부드럽게 가꾸고 온화하게 다루어왔던 자신의 감정이 이제는 격앙되고 소용돌이치고 마구 휘저어지게 된 꼴을 그는 어느 가로등에 기대 몸을 떨면서 속삭였다. 게르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이 순간 아주 멀리까지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볼 수 없었다. 키 작은 프리데만 씨는 기운을 차리고 계속해서 걸어갔다. 나를 보던 그녀의 눈. 그 눈빛으로 내 귀를 꺾어놨지. 그 순간 그녀의 진기한 갈색 눈은 그야말로 기쁨에 떨고 있었어. 무력하고도 관능적인 증오가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향긋한 채취를 맡을 수 있었던 저 한순간을 생각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윽고 그는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열린 창가의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누군가가 그를 위해 거기 유리잔에 꽂아놓은 한 송이의 크고 노란 장미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니야, 끝장이야. 지금까지 내가 행복이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부질없는 거야. 무겁고 열에 들뜬 잠에 깊이 빠져들어간 프리데만 씨는 이따금 깨어나기 직전의 상태에 도달하곤 했다. 그러나 깨어나는 걸 두려워한 그는 그때마다 새로이 무의식 속으로 침잠했다. 시계가 7시 반을 치자 프리드리케가 들어와 뒷벽에 바싹 붙여놓은 가죽 소파 앞에 있는 둥근 식탁 위에 커피를 갖다 놓았다. 잘 잤니, 요하네스? 아침 식사 가져왔어. 고마워, 누나. 미안하지만 오늘 그 방문에 난 좀 빼줘야겠어. 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무슨 일인데? 몸이 별로 좋지 않아. 잠을 잘 못 잔 데다가 두통도 있어. 어쩌니? 하지만 언제든 시간이 나면 꼭 찾아뵈어야 한다. 프리드리케는 나갔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으며 곁들여서 뿔 모양의 조그만 빵 하나를 먹었다. 그는 자신의 과단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자 시거를 한 대 물고 다시금 창가에 앉았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니 한결 기분이 좋다. 10시경에 그는 누이들이 마루를 건너오는 소리를 들었고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1시간이 지났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꼈다. 일종의 자만심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딴 생각도 없이 그의 머릿속에 달콤한 경악과 함께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한테 가보면 어떨까? 그는 갖가지 불안한 경고들을 그야말로 불끈 힘주어 억눌러버리면서 일종의 도치적 단호성을 보이며 덧붙여 말했다. 난 그녀한테로 가겠어. 마침내 그는 붉은 저택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저택 입구에는 육군대령 폰 릴링엔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쩌르릉 울리도록 벨을 눌렀다. 주사위는 던져졌어. 후퇴란 있을 수 없다고. 될 대로 되라지. 문이 열리고 하인이 그에게 다가와서는 명함을 받아들고 붉은 융단이 깔려있는 계단을 서둘러 올라갔다. 잠시 후 돌아왔다. 부인께서 위로 모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지요. 위층 사교실 옆에서 그는 지팡이를 세워둔 다음 힐끗 거울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머리카락은 핏발이 선 두 눈 위쪽의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1분이 지나자 폰 릴링엔 부인이 오른쪽에 커튼을 젖히고 두꺼운 갈색 융단 위를 소리 없이 걸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탐색하듯 그녀의 이상한 두 눈을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으며 아랫입술을 앞으로 내밀었다. 저도 역시 부인을 예방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번에 부인께서 제 누님들을 방문하시는 영광을 주셨을 때 제가 유감스럽게도 부재 중이었으며 그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했던 터이 올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계속해서 말할 것을 강요하려는 듯 가차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온몸에 피라는 피는 모두 그의 머리로 치올랐다. 이 여자가 날 괴롭히고 우롱하려고 하는구나. 이 여자 내 속을 꿰뚫어 보고 있어. 마침내 그녀는 아주 밝고 대단히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과 15분 전에 당신의 누님들이 다녀가신 걸 아시나요? 그분들은 내게 당신이 편찮으시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몸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외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늦게 온 데 대해 용서를 빕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하면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창백하고 두 눈은 충혈됐어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요? 전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답니다. 전 몹시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런 이상야릇한 상태들을 잘 알지요. 밝고 연약한 저 목소리,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제 그의 심장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어제 당신은 공연이 끝나기 전에 극장을 나가셨죠? 그렇습니다, 부인. 난 그걸 유감으로 생각했지요. 그 공연은 훌륭하진 않았지만 당신은 옆자리에 앉은 경건한 관객이셨으니까요.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피아노를 치시는지요? 바이올린은 약간 켤 줄 압니다만 켤 줄 안다고 할 것도 없을 정도죠. 그럼 함께 연주할 수 있겠나요? 난 반주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누군가 합주할 상대를 발견한 것이라면 기쁘겠습니다. 와주시겠어요?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토마스만 원작의 키 작은 프리다만 씨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잘 다듬어진 언어를 통해서 장애를 가진 주인공의 내면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 키 작은 프리다만 씨. 오늘은 이 작품의 주요 해설을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임종대 교수께 들어보겠습니다. 키 작은 프리데만 씨는 작가 토마스만의 유년 시절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작품에는 도시명칭이 거명되고 있지 않지만 프리데만 씨가 태어나 30세의 나이에 연모하는 여인의 저택 정원 연못에 투신하기까지 스토리가 전개되는 장소는 예의 합방머리 집들이 등장하는 토마스만의 고향 도시 르베크입니다. 프리데만 씨가 그 만남을 운명이라고 예감한 폰 링엔 대령의 젊은 부인 게르다 폰 링엔의 초대로 대령의 저택에서 마주친 30여 명의 초대 손님들의 면면은 르베크의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의 다름 아닙니다. 보모의 실수로 탁자에서 떨어져 뇌를 다치는 바람에 곱사등이가 된 프리데만의 아버지는 직업이 네덜란드 영사였던 사람입니다. 토마스만의 아버지도 네덜란드 명예영사직을 가진 도시국가 르베크 정부의 14인 강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작품 속의 프리데만 씨 일가와 작가 토마스만의 일가는 똑같이 도시국가 르베크의 귀족 가문입니다. 이와 같이 키 작은 프리데만 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가의 자전적 요소들은 후일 발표된 부텐브로크의 일가에서도 그대로 수용됩니다. 타락과 키 작은 프리데만 씨와 같은 데뷔 직후의 작품들에서 토마스만이 사용한 문체는 자연주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페라 로헨그린을 관람하면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링엔 대령의 부인을 관찰하는 프리데만의 심리 상태 묘사라든지 오페라 공연 도중에 감정을 이기지 못해 공연장을 떠나 집으로 걸어가는 장면의 세밀 묘사는 자연주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마스만을 자연주의 작가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의 초기 작품들은 소재에서나 사용된 문체에서나 자연주의 영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토마스만 원작의 키 작은 프리데만 씨 2부를 마칩니다.